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온갖 법 기술을 부려가면서 재판을 늦춰보려고 별 꼼수를 다 썼지만 미치광이 내란 숙의 윤석열은 사형 구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국가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통된 가치를 함께 지켜나간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는 자는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키기로 약속한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은 윤석열은 영원히 이 땅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물며 자신이 저지른 짓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끝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일관하는 정신병적인 행태를 보이는 자를 격리시키지 않는다면 국가가 어찌 되겠습니까?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웃음을 터뜨린 윤석열,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사형 선고뿐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정어리몰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육포 맛이 아주 좋아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육포를 너무 많이 주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서 언제까지 소개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어리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육포 꼭 한번은 드셔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또 육포와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타이백 감귤도 드셔보시면 귤이 이렇게 달 수도 있구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 정말 귤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혹시 또 귤이 좀 쉬어서 잘 못 먹겠다 하시는 분은 꼭 이거 드시기 바랍니다. 5kg 한 박스에 25,900원 무료 배송이니까요. 이럴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 좋지요. 가급적 온라인으로 주문해 주시면 좋은데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 주문도 좋습니다. 정어리몰 전화 1551-3158, 1551-3158로 전화 주시면 간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고 또 친절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정어리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 댓글창이 펄펄 살아 뛰는군요. 오늘 지금 주식시장도 팍팍 치솟고 윤석열 사형을 때리니까 이렇게 세상이 살아납니다. 댓글창에 올라온 글들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임영옥님, 오늘은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정어리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러셨고요. 배동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처럼 상쾌한 날 찾기 힘들었는데 원하는 만큼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런 글 주셨습니다. 부산이대이님, 웃던 그놈들 울게 하소서.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도 많으시네요. 베르사유의 장마님, 간절히 비나이다. 구형한 그대로 선고되게 하소서. 아멘이라는 댓글이 많이 붙었습니다. 김박박디라라님, 어제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나요? 이제 돼지 삶을 날만 남았습니다. 선고와 집행까지 실행해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반헌법적 의식이 싹트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치양명주를 시작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린 백앵커님과 정의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하셨는데 김박박디라라님 감사합니다. 튤립님께서요 51,800원 보내셨습니다. 5.18 희생자분들하고 한강 작가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때 5.18을 봤는데 지금도 헬기가 뜨면 무섭습니다. 우리 모두 축배를 부릅시다 하셨는데 댓글 보내주시고 또 슈퍼챗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사형 구형 우리가 반드시 사형 구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제 구형하는 것 보고 사실 내란 특검 좀 불만이 제가 있었거든요. 어제 사형 구형하는 것 보고 다 봐주기로 했습니다. 예, 앞으로 또 직위원도 좀 제가 봐줄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 봅시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들 소개합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정이 좋아요. 아, 저도 감출 수가 없네요.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사형에 감동받아 보기는 처음입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제 참 오랜 시간 재판 있었죠. 그 전에도 그랬고 초유의 전부에서 뭐 40시간이 넘었다든가. 이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본 우리 이분 뉴스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대호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분 뉴스 김대우 기자입니다. 김대호 기자님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그때 우리가 한번 영상 통화했었죠. 예, 기억납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 블레어 하우스 예. 공사 중이냐 아니냐로 논란을 띄워서 그때 백운기 선생님께서 공사 중인 장면을 맞아요. 직접 보여주면서 예. 아, 이것이 진짜 언론의 역할이다. 제가 보여드린 게 아니고 우리 김대호 기자님이 보여줬죠. 저는 그때 미국에 사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취재하러 현장까지 갔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슈 1번지에서도 제가 여러 번 뵀는데 실물이 훨씬 멋지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오신 강지호 PD가 실물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지호 PD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지호입니다. 예. 제가 이슈 1번지로 이렇게 뵀는데 실제로 보니까 키가 몇이에요? 제가 키가 87입니다. 오, 87. 네. 나보다 크네. 그러기 쉽지 않은데. 제가 그렇게 크게 조금 웃는다. 제가 조금 큽니다. 예. 두 분께서 어제 현장을 취재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모셨는데 재판은 두 분 다 들어가셨나요? 우선 재판은 제가 먼저 들어가 있었고 예. 대원은 제가 타이핑 쳐주는 것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 김대호 기자님은 밖에 계시고 네. 강지호 PD님은 안에서 네. 취재하고. 네, 법정 안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대호라고 불러요? 친구예요? 네. 예, 친구고 제가 군대 선임입니다, 원래. 네, 맞선이. 네, 맞선임입니다.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러면 아주 인연이 오래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함께 그러면 2분 뉴스예요? 2분 뉴스예요? 둘 다 분이 함께 하는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왜 2분 뉴스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팀은 한 5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요. 그 제작부는 다 있는데 사실은 2분 안에 짧게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거죠. 요즘에 그렇게 딱딱딱 해야죠. 그러면은 재판장 안에서 이번에 쭉 지켜봤고 이 앞번 공판도 그러면 취재를 하셨나요? 네, 그 앞 공판도 취재를 다 했습니다. 그 엉덩이 아파서 어떻게 앉아 있어요? 야, 근데 생각보다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네. 힘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일날 끝내기는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피고인이 8명인데 하루 만에 과연 이 결심을 끝낼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지기현 부장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일에도. 오늘은 오늘이죠. 네. 날 샜죠? 네, 맞습니다. 몇 시에 끝났어요? 어제 새벽 2시 20분 경에 끝났습니다. 새벽 2시 20분. 와. 네. 그러면은 구형이 몇 시였죠? 구형이 오후 9시 정도. 9시 네. 30분인가 되지 예, 않았나요? 맞습니다. 오후 9시 35분. 그때 구형하고 그 뒤로는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는 구형을 끝난 이후에 변호인의 최후 진술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시 한 25분 경에 그 선고일도 나왔습니다. 예.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날 진행이 예. 된다라고 오후 합니다. 3시에. 네. 예. 설을 지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2월 19일이 설 지난 다음에요? 그렇군요. 예. 오늘 설이 좀 빨라가지고 그렇게 그러네요. 설 다음 날이네요. 늦어가지고. 설 연휴 다음 날. 2월 23일 날이 직위원 인사이동 있는 거죠. 아마 예상되는. 네. 예상이죠. 지금 네. 법관 인사이동 2월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19일 날 그 전에 하고 간다는 건데 가만히 있어. 그런데 장미 변호사님. 네. 2월 19일 날 해야 이제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에 포함이 되면 바뀌는데 네,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날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기피 신청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버텨가지고 그러면 직위원회가 선고를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형사소송법을 보면 피고인의 재정이 기본 원칙이긴 한데요. 이게 뭐 기일을 해태하거나 그런 의도로 재정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면 걸석 재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자기 입맛대로 나왔잖아요.
언제는 안 나오고 언제는 나오지 않고. 근데 안 나와도 재판을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법리로 선고가 가능하다는 게 좀 더 많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다. 네. 예. 없어도 하고 가야죠. 뭐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만약에 지기현이가 뭐 19일날 뭐 누구 해가지고 됐다. 그래 인사 이동 나발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래서 법원에 계셨던 분들한테 선고 전에 자기가 다 재판 끝내고 뭐 판결 초안도 끝냈는데 인사이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판사분한테 이걸 인수인계하냐고 물어본 적이 예. 있었어요. 근데 절대로 그러질 않는다고. 어. 왜냐하면 판결문은 자기 이름으로 판사가 자기의 어떤 양심과 법률적인 신념을 걸고 내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는 자기가 쓰는 거다. 그러면 변론 갱신을 하는 건데 갱신은 해야 되거든요. 공판 갱신. 근데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전격적으로 만약에 인사가 말일인데 19일에 그 이전에 한다? 그러면 진짜 국민들이 가만 놔두질 않을 겁니다. 지기현이가 뭐 말을 뭐 한두 번 바꿨습니까? 지기현 말 지킨 게 어제 끝내겠다. 그거 하나 딱 지킨 거죠. 뭐 그때도 돼가지고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더 돼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 양해하시고 뭐 이렇게 가버리면 또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기현 재판부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추측의 영역이기도 한데 이런 소송 지휘는 사실 대단히 이례적인 거였어요. 이게 너무 피고인들의 편의를 봐줬다고 할까요? 완전히 휘둘렸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절차적 만족성 얘기를 할 때는 판사가 이미 지금 단계에서는 결론은 내려졌어요.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판결을 아마 지금 썼을 수도 있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랬을 때 본인이 아주 엄단하고 중재를 선고할 때 얘네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반발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절차적 만족성이라는 게 이 피고인의 어떤 그런 반발 같은 걸 자제시킨다는 그런 부분도 녹아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하지만 그런 쪽으로 재판에 어떤 방향성을 잡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조 PD가 안에서 이렇게 취재할 때 김대호 기자님은 어디에 계세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사무실에? 재판이 너무 많아서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내란 재판을 간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건희 재판을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김건희를 이원화해서 좋아한다고? 김건희 재판을 재판. 네, 거기가 아주 제일 재밌거든요. 제가 기대하는 사람들 이름이 나올 때까지 거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럼 지기현 재판부가 이러한 것들을 선고를 피해가면 어떡하냐.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공판이 160여 차례가 있었던 것 중에 100차례 이상 보았을 때 지금 그러면은 분위기는 어떠냐. 첫 번째 윤석열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 어제 새벽 2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1시간 동안 이상한 소리 하다 갔어요. 최후 진술이 아닌 최후 자백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요. 예. 자기가 반국가 세력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자기도 반국가 세력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비상계엄을 했다. 이거는 최후 진술이 아니라 최후 자백에 가깝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싶어서 나올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어제 구형을 이야기할 때 재판부의 반응은 어땠냐인데요. 재판부에서 이미 이전에 이것에 대한 판결에 대한 마음을 굳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형식적인 절차였고 이미 지금 마음속에 판결은 끝난 상태다. 지기현이? 네. 예. 이렇게 지금 종합을 내려서 아마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봐왔던 행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감시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굳힌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뭘로 굳힌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형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기현이가? 네, 왜 네. 그러냐면 지기현의 성향상 주변에 막 언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물어본다라고 해요. 예. 그러면서 주변의 민심이나 이런 게 어떤지 많이 살핀다라고 하고 사실 가장 화가 나는 게 괘씸죄가 있지 않습니까? 판사분들. 지기현이 사실 웃고 있었지만 요즘 근래에는 표정이 상당히 어두워요. 그 이전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사형이 내려졌으니까 지기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사형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전반적으로 지금 뭐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우려가 너무 심각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워낙 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행태일 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게 의미가 있지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예상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상은 무의미하고 만약에 지기현이 최악의 경우로 본인이 선고도 하지 않고 이제 뭐 지금 북부지법 가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간다고 해보면요. 그 다음 재판부가 와서 공판 갱신하고 또 선고하려면은 또 몇 달 이제 지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법부가 나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란이라는 거를 정리하지 않고 그것도 매우 의도적으로 질질 끌어서 언젠가 정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선 전까지도 결론 못 내리면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선에 임박해서 결론을 내리면은 뭐 사형이 나오든 무기징역이 나오든 결국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내란 선거가 또 내란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모로 보나 지금 사법부 입장에서는 원칙을 저버린 상태로 너무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다른 경우의 수는 전 없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저는 정의를 세우는데 협조하는 것만이 사법부에게 남겨진 마지막 선택지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뭐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논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전 지기현 재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고하고 전 털어내고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어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또 중요한 것 짚어보죠. 윤석열 사형을 구형할 때 법정 안에서 소란이 좀 있었다고 하던데 방청석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중계 재판을 들어갔습니다. 중계 법정에 들어갔죠. 제가 어제 9시 20분 이전에 도착을 했는데 본법정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법정을 비춰주는 중계 법정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두 가지가 두 군데가 네, 있어요? 두 군데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중계 법정도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되고 본법정도 이제는 추첨을 안 해가지고 그냥 줄을 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착순입니까? 네, 선착순입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을 좀 짧게 덧붙이자면 지난번에 윤석열이 이제 막 청년들에게 쓰는 편지를 하면서 이제 한번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사실 윤석열 재판이 그렇게 인기 많지 않았거든요. 사실 김용현 지지자들이 더 많아요. 근데 갑자기 100여 명 이상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취재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417호 법정이 제일 큰 법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봐야 되는 중요한 법정이 생겼으니 중계법정이라고 해서 거기서 화면을 따로 나눠서 한 법정에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지지자 100명 사위 가운데 둘러싸인 상태에서 혼자 취재를 하는 겁니다. 본법정하고 중계법정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거리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법정에서 나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예, 아예 층수가 다르기 때문에. 층이 다르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중계법정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됩니까? 네, 실시간으로 바로 중계가 됩니다. 방송에는 좀 시차로 중계가 되는 것 같던데? 방송 같은 경우에는 편집할 부분 편집을 하고 예를 들면 비밀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보사라든지 예. 이런 걸 블럭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고 중계법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그럼 바로 들을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구형했을 때 소란은 있었습니까? 네, 소란이 있었었고 중계 법정에서도 뭐 미친놈이다 뭐다 하면서 막 욕설이 난무했었습니다. 누구 특검한테 욕을 하는 겁니까? 그 상황 자체를 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 특검이 사형을 구형을 내렸기 때문에 원래 법정 내부는 조용해야 되거든요. 종숙해야 됩니다. 경위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한 1시간가량 계속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욕설을 막 내뱉었습니다. 그러면 지기현이가 그냥 둡니까? 우선 본법정에 있는 지기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말리는 그런 상황이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원래 뭐 그렇게 재판정은 엄숙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뜯으면 오도 막 그러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이진관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자들이 소란을 피워서 재판에 방해가 되면 그 사람들도 감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사실상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엄청 심했고 그래서 반대로 지지자들 중에서 누군가 칼을 들고 들어오다가 걸려가지고 소란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송 지휘나 이런 지금 내란 중요한 재판에 대한 감시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매주 정리해가지고 이제 국회라든가 법사위라든가 이런 필요한 소관기관에 계속해서 내용을 전달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소란스러울 때 감치도 할 수 있고 이 소송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기현 재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휘를 당하고 있어요. 그 진격의 변호사들한테 지휘를 당하면서 뭐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우스꽝스러운 행태를 벌이고 있고 이 사실은 법정 모욕죄도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란을 일으키면 감치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이건 재판부의 명백한 책임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공의와 정의님, 대호지호 기자님 어제 새벽까지 방송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도 늦게까지 못 자고 듣느라 피곤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11시 방송이 여기였군요. 반갑네요. 그러셨는데
감사합니다. 새벽 2시 몇 분에 끝났다고요? 새벽 2시에 25분경에 25분쯤에. 그러면 되게 막 12시 넘어가고 그러면은 김용현 할 때 보면 피곤해서 뭐 비몽사몽 뭐 끝내야지 막 이렇게 막 시비 안 걸던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 따로 그렇게 시비는 걸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직위원 재판부도 그렇고 피고인들도 그렇고 이제 한 번 더 밀리면 사실 밖에 있는 시민분들께서 분노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변호인 측이 본인들이 시간을 질질 끈다는 그런 전략을 세우더라도 더 이상은 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딴지는 걸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다음 길로 미룰 수 없다라고 이미 못을 박아놨습니다. 어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새벽 시간이 이제 넘어가서 날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1박 2일간 진행되다 보니까 자정 넘어서 이제 기자들이 다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윤석열 진술은 어떤 것도 이루어졌고 아침에는 기자들 톡방에서 난리가 났던 게 선고일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까지 강지호 기자랑 윤석열 기자 2명이라 해서 총 3명이서 그 내용을 끝까지 듣고 오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요. 아주 두 분 새벽까지 수고하셨는데 잠도 별로 못 주무셨을 텐데. 네, 저는 한 3시간 정도 자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에서 앓더라고요, 자는데. 그만, 말 좀 그만. 이래가지고 한숨도 못 잤는데. 두 분 잠도 같이 자요? 네, 지금 같이 살고 같이 있어요.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공유와 정은님 또 슈퍼챗도 보내주셨고 보스형님 TV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윤사형, 전골린, 한재명, 윤석열 사형, 그 다음에 이건 정광훈이, 골린, 한동훈이 축하합니다. 점심 메뉴는 잔치국수로 하셨는데, 예. 어제는 참 그랬어요. 윤석열 사형 구형 때리고 정광훈이 구속영장 발부되고 한동훈이 뭐 윤리 심판원인가? 거기서 뭐 제명했다고 하고 소식들이 막 쏟아지더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다카이치 총리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만나는 거 그거 평소 같으면 톱뉴스인데 그거 뒤에 좀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어제 내란 특검에서 이제 박억수 특검보가 재판정에서 구형을 했지요. 여러분들께 그 구형 전문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제가 아침에 쭉 뽑아서 읽어봤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전문은 한 번씩 쭉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너를 사형에 처해야 하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걸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걸 딱 한번 보시면 우리가 좀 역사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죠. 그 전문을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워낙 기니까 한 40분 걸렸나요? 아마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1시간? 것 같습니다. 페이지도 한 40쪽 정도 가지고 와가지고 사실 쭉 읽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딱 두 부분만 한번 좀 제가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두환 노태우보다 이건 더 나쁜 자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내란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는 전두환 노태우 세력의 내란을 단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일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신인규 대표님,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런 지적이죠. 저는 어제 그 박억수 특검보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정말 명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저도 강조드렸던 것이 윤석열은 사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전두환도 사형을 구형당했거든요. 근데 전두환의 군사 반란은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 바깥에서 군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정권을 탈취한 것이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친위 쿠데타를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반란 플러스
국민에 대한 배신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스템까지도 파괴했다라는 책임을 가중해서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전두환이 사형이면 윤석열은 싸형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사형 곱하기 사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박옥수 특검부 입장에서도 논리적으로 이거는 사형 구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물론 무기와 사형, 뭐 우리가 지금 사형에 대한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으로는 똑같겠습니다만은 역사를 바로 세운다라는 차원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은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 구형한 건 너무 잘한 일이고, 그 논리적으로도 전두환 사례와 비교해서 훨씬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 지금 우리가 내란 정리하면서 이렇게 힘든 이유가요, 윤석열은 친이 쿠데타기 때문에 합법적 인사권을 써놓은 것이 지금 이 내란 정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다. 전 그 부분도 지적드립니다. 예. 사형 아니라 싸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사형 2번 시켜야 돼요. 지금 윤석열 최후 진술이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최후 진술. 최후는 딱 한 번 안 해요. 근데 윤석열 최후 진술 우리가 지금 3번째 됐습니다. 헌재에서 탄핵될 때 최후 진술했죠. 지난번에 체포 방해죄 관련해 가지고 구형이 있을 때 그때 또 최후 진술했고, 어제가 아니고 오늘 새벽이겠네요. 네. 최후 진술을 몇 시에 했어요? 한 1시경에 했습니다. 그건 얼마나 걸렸어요? 뭐 A4 용지 네. 40장 준비했다고 네, 그러는데. 윤석열은 A4 용지 40장을 준비해서 약 1시간보다 아마 조금 더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거 듣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좀 그만 좀 해라. 왜 그러냐면 다른 내용이면 괜찮겠는데 계속 내용이 반복됐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국회 독재, 헌법 붕괴, 국정 마비, 뭐 망국을 만들었다, 내라는 망상이다, 이런 내용을 중간중간에 계속 끼워 넣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지겨운 그러한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법정에 윤석열, 김용현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민주시민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한 90% 이상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줄을 서잖아요. 제가 좀 많이 알려줬어요. 법정 내에서는. 방송을 많이 하니까. 예. 그럼 제가 한 4시간 정도 어제도 서 있었거든요. 뒤에서 아우 씨, 우파도 자리가 없는데 저 좌파 새끼가 왜 있어? 이거를 4시간 동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보다는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청을 한다는 겁니다. 위협적인 언사나 뭐 이런 짓은 안 합니까? 아,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 김용현 변호인이 있었고 김용현의 지지자가 있었는데 저를 딱 보더니 아, 나 쟤 봤다고. 저 새끼 싸가지가 없게 김용현 장관님을 김용현이라고 한다. 저 새끼 진짜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등치도 있고 네. 또 눈매도 날카롭고 그래서 함부로 못 달라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들리는 이렇게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들리게 얘기합니다. 직접 말을 걸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고, 저는 이제 제가 조금 미숙해서 예를 들면 이하상 변호사한테 직접 가서 물어봤죠. 혹시 감치 언제 되세요? 물어봤다가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냐 물어봤어야 예, 되는데 저도 마음이 급하니까 감치 언제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야 너?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알려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미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일단 이제 재판에 있어서 방금 특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이는 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동안의 특검이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재판을 다니다 보면 어떤 재판은 저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어서 쥐기현과 특검과 이렇게 셋이 데이트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시간들이 많이 가끔씩 생기는데 그런 고심들이 실제로 많이 보였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게 갖고 힘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영상 방금 보여주신 것처럼 특검이 어떻게 합니까? 무기징역이 아니라 쉴 새 없이 패잖아요. 숨도 안 쉬고 그냥 팹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많은 분들의 이런 관심과 염원 속에서 특검이 용기를 냈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모든 덕택이 우리 백운기 정어리 TV 시청자분들과 많은 분들의 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또 그렇게 잊지 않고. 근데 저는 어제 궁금한 게 특검이 지난번 결심 공판하기 전날 이제 구형량 정하는 걸 놓고 회의를 오래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영웅본색에 나온 박선원 의원께서 사형을 구형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윤석열 검사 후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무기징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반드시 사형을 구형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는데 혹시 무기징역을 지난번 결심 공판하기 전날 정했다가 이자가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무기징역 구형에 당하는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까 봐 바꿨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저는 뭐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그동안 이제 뭐 박선원 의원님도 염려하시는 이유는 너무 한덕수에 대한 구형도 낮았고요. 또 이상민 구형도 15년으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특검의 그 어떻게 보면 정의를 바로 세울 의지가 있느냐 이걸 국민들이 많이 물어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무기징역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가 더 마지막 재판에 결심도 하지 못하고 끝까지 윤석열 측과 저 김용현 측에서 저 난리치는 걸 보면서 아마 특검도 국민들의 여론 또 국민들의 마음을 한 번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아마 무기징역을 했더라도 뭐 저런 문구의 취지는 거의 비슷했을 텐데 이제 사형으로 바꾸게 됐다고 전제하면은 아마 문구에 한두 개 정도는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아마 저 논고문을 작성하지 않았을까 저 추정을 해봅니다. 있다? 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장윤배 변호사님. 저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처음부터 이었을 거다. 사형이었던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많은 법조인들이 왜 무기징역을 구형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사형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발적으로 유혈 사태나 아주 장기화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좀 참작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사형 구형할 것 같다고 들었던 건 릴레이 회의를 했잖아요. 릴레이 회의를 하면서 이거는 무기징역형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다수의 법조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단히 팽팽하게 사형이 맞섰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유혈 사태 그리고 일어나지 않고 빨리 끝났다는 건 헌법재판소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건 시민의 힘이고 계엄군이 태업을 했기 때문이라서 이걸 피고인 윤석열의 공으로 돌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게 8명의 피고인들이 같이 병합이 최종적으로는 됐습니다. 그러면 우두머리보다 종사자가 더 넘은 이 법정 구형을 받기는 어려운데 김용현은 그 비난 가능성으로 볼 때 무기징역 이하를 구형하는 건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또 이 일렬적인 체계상으로 보더라도 윤석열 씨에게는 이제 사형 구형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그 법률 구속 요건에 없는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 그 내란죄 성립에 전혀 구속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양형 단계에서 뭐 고려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란이라는 거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 사형과 무기징역을 내란 수개에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죄는 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죽었냐 안 죽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죄를 우리가 의율할 때는 고려 대상은 아니다. 예. 국가에 대한 반역 이걸 지금 사용으로 하는 거고 조선시대를 비유하면 그때는 삼족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난 거를 정말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사형을 꼭 구형을 해야 되느냐, 사형을 선고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형 폐지론자들은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런 말들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피해가 없지 않았느냐. 그러나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반드시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를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 죄는 반드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엄중한 죄니까 사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에 대해서 사형 구형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인데 윤석열을 사형을 해야 그 나머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뭐 무기징역을 한다든지 그렇지. 만약에 윤석열을 무기징역을 하면 다른 사람하고 윤석열하고 동격입니까? 윤석열 동격 싫어하잖아요. 한동안 만났을 때도 하는 거 보세요. 차이를 줘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거는 중간에 바꾸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판결문을 쉽게 쓴다는 게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고. 근데 두 분은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했으니까 어때요? 오랫동안 현장 취재를 하다 보면 특검하고 조금 가까워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러면 좀 가까워져 가지고 뭐예요? 뭐 사형 무기 미리 좀 얘기해 줄 수 없어. 다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입모양만 사형이면 무형이면 무 이렇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어요. 내란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죄로 재판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재판장 입을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사형인가 무기인가. 그래가지고 사면은 무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입이 오므라지면 나는 살고 입이 찢어지면 죽는다. 사형이면. 그래서 입만 있는데 입이 찢어진 거야. 사형은. 그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이 쓴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오늘 사형의 무게 뭐 좀 안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 이 특검보님이라든지 검사님들과 잘 대화할 상황은 많았었거든요. 옆에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근데 걔네 거기 가가지고 아는 척하면 또 뭔가 이야기가 나올까봐 저는 일부러 대화는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제 이야기는 나눠본 적은 몇 번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걸 말씀드릴 수, 아까 굉장히 매서운 질문을 주셨는데 중간에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특검이 준비한 내용은 지금까지 있었던 약 160차례의 공판 준비에 나왔던 내용과 많이 다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상원 수첩과 후계자에 대한 부분은 일부분 다른 재판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윤석열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뭘 하려고 했느냐, 예산을 챙기려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 대통령 선출법을 바꿔서 그걸 개정해서 장기 집권과 독재를 하려고 했었다. 그러한 지금까지 내란 재판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은 강력한 부분들을 특검이 종합한 초강력 세트로 가지고 와서 이 내용을 보고 다른 재판부도 사형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내용을 구성해 온 것을 봐서는 저는 지난번에 그 구형이 밀렸던 이 김용현 변호인단의 작전에 의해서 밀렸던 그 구형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오늘날 더 강력한 내용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두 분 무무님 잘 알아요? 네. 저희 원래 시청자분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무무님께서 슈퍼챗을 2번이나 썼어요. 아이고. 배호 기자님 늘 무무이모가 응원하는 거 알지? 자랑스러워요. 지호 기자님 화이팅, 무무이모가 늘 응원합니다. 그러셨는데. 아유, 감사드립니다. 무무이모님이 또 이렇게. 그래요. 아무튼 뭐 중간에 바뀌었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제 결론은 사형으로 구형이 났는데 왜 너를 사형에 처해야 되느냐. 어제 구형의 맨 마지막. 지난번에 우리가 탄핵할 때 파면할 때도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마지막에 하지 않아요? 구형도 맨 마지막에 사형을 구형한다. 맨 마지막에 하더군요. 들어보시죠. 마지막 부분.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 금고입니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한지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사형 구형하니까 웃고 있네요. 네, 실제로 윤석열 사형 구형할 때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전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뭐 실성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거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이 그동안 이제 재판부를 쭉 보면 중간중간에 뭐 나서기도 많이 하기도 했었고 행동을 보면 아마 그 윤석열이 웃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못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주장을 할 때 자신은 잘못한 게 사실은 하나도 없고 경고를 했고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이라든지 이런 파행에 대해 가지고 본인은 국민들께 알려야 됐고 대한민국 지켜야 됐다라고 일관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이 아마 유기징역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도 없는. 네, 저도 택도 없는 저도 소리죠. 비슷한 의견인데요. 윤석열 재판을 쭉 보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봤을 때 자기한테 유리한 증인이 나오면 절대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불리한 예를 들어 홍장원, 곽종건 이런 증언들이 쏟아지잖아요. 갑자기 막 나서 내가 계란말 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막 그러면서 아주 그냥 열띠게 나서거든요. 웃으면서.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 강지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나와가지고 저는 웃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람세스님 웃어? 구형이 아주 마음에 드나 봐. 그러셨는데 어때요? 두 분은 변호사시니까 이렇게 재판 자주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피고인이 저렇게 뭐 구형 안에도 웃고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근데 형사 재판은요, 진짜 뭐 어떤 범죄가 되더라도 피고인도 긴장을 하고 또 같이 들어간 변호인도 정말 손에 땀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그동안에 와서도 매일 뭐 농담 따먹기 비슷하게 궤변을 늘어놓거나 또 어떨 때는 무슨 식곤증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졸거나 그러다 어제 같은 경우는 사형 구형되니까 피식하면서 뭐 약간 멋쩍은 웃음을 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 재판에 임하는 기본 자세 자체가 안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그 개선이 될 여지가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뭐 사형 구형이 마땅하고 저는 거기에 따른 이제 본인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만 전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사형 구형의 의미가 또 이런 것도 있지요. 구형량의 얼마 이하로는 선고를 못하게 돼 있는 거. 예를 들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징역 30년, 20년 이렇게 감경할 수 있는데 사형을 구형하면 뭐 무죄 아니면 징역 뭐 10년, 5년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구형이라는 게 재판부를 전혀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특검의 의견 개진에 사실 불과한 거고요. 예. 만약에 양형 기준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선고를 하게 되면 굳이 왜 양형 기준이 있는데 그런 선고를 했는지를 별도로 써야 돼요, 판사가. 그래서 그럴 때는 상당히 제약이 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는 이 양형 기준표가 없습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범죄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아마 사형을 또 구형하게 된 데는 사형은 가석방이 안 됩니다. 무기징역은 형법에 따라서 가석방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법체계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이 국사범에 대해서는 물리적 제거 내지는 완전히 사회적 격리로서의 제거가 필요하다는 거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물리적 제거인 사형은 아니 집행도 안 되는데 맞아? 라고 했을 때 나머지 선택지 그럼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 근데 우리는 무기징역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으로 나와 있지 않은 만큼 정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법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사형 선고가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이 법원도 좀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리고 보입니다. 이게 그 사형 선고와 무기 선고의 차이가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뭐 인권적이나 이런 그 요구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차이는요. 사형수는요. 언제든지 국가가 마음먹어서 사형 집행하면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법에는 6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되고 무기가 선고됐을 때는 정말 최악의 경우 집행하면 또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 국제사회의 뭐 비난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형과 무기징역은 본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전 당연히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해 놔야 전 그 부분에 대한 형벌로서의 효과가 좀 훨씬 극대화된다. 좀 그렇게 봅니다. 사형을 구형하니까 웃는다. 저거는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웃는다기보다도 쪼갠다. 뭐 대체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요. 정현희 조아님은 허파에 바람이 들면 대체로 저렇게 웃죠. 햇님은 뇌에 술이 참겨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 진술을 했는데 그 박억수 특검보 구형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녹취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 최후 진술은 법정에서 이렇게 촬영을 안 했나요? 아, 촬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왜 공개가 안 되죠? 일단은 너무 길다 보니까 사실 이제 법정에 오는 언론사 기자분들이 교대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전날 오전 9시부터 그 다음날 자정 넘어서까지인데 그럼 이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을 풀로 보는 기자랑 교대되는 기자랑 재판에서 이 부분은 꼭 내보내야 돼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먼저 내보내서 편집해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최후 시차가 조금 진술 있어요. 부분을 법정에서 촬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뿌려지는 방식인데 전체 본을 봤는데 그중에서 어떤 부분을 사람들에게 먼저 빨리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언론사마다 조금씩 포인트 관점이 그 다릅니다. 언론사가 판단합니까? 네, 조금씩 다르니까. 그러면은 유튜버는. 최후 진술도 다 있습니까? 있기는? 아마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쯤은 나올 텐데 우리가 네. 최후 진술 뭐라고 시부했는가 들어보려고 봤더니 없어요. 어제 너무 늦게 끝나서 아마 뭐 현실적인 지금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차의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이 뭐 얘기는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뭐라고 했는가 최후 진술도 쭉 들어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더군요. 그런데 결심 공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시간 오래 끄냐. 그러니까 뭐 진작에 우리가 하자고 한 대로 헌법 전문가 이런 사람 증인했으면 이렇게 시간 안 걸렸을 거라고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한번 들어보지요. 오전에 뭐 헌법 관련된 이런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특검이 주요 증인들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변호인 측에서도 이제 헌법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증인으로 좀 세우거나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이제 안 해도 될 절차인데 저희는 사실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부득이 좀 그런데 시간이 조금 들어간 점을 재판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예, 아유, 저 칼같이 또 막 자르겠다고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 참 지기현이 저자. 근데 지기현은 그 전에도 다른 재판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내란 재판 이후에 지기현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전 재판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다른 재판 일반 재판. 우선은 뭐 윤석열, 조지호, 김용현 재판만 들어갔습니다. 지기현 같이 재판하는 판사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전혀 본 적이 없고 실제로 저랑 친한 이제 오마이뉴스의 김종훈 기자라고 있습니다. 기자님이 이제 다리를 이렇게 꼰 적이 있었는데 다른 재판부에서 저희 기자님 다리 푸세요.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너네 진술 3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1시간 하냐. 다음번에는 그냥 짤없이 자르겠다. 그러니까 소송 지휘를 이렇게 엄숙하게 하지 지기현 부장처럼 막 레크레이션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참 아주 특이하죠. 저런 말을 막 해도 이렇게 식으로 막 하고 그러는데 참 지기현 특이해요. 특이해.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이제 선고가 다가옵니다. 이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신인규 대표님. 글쎄요, 저도 이제 뭐 선고는 이제 이게 법정형이 있고 이제 구형을 오늘 이제 검사들이 한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처단형을 계산을 해서 이제 선고형은 이제 마지막 판사가 이제 내리는 결정인데 결국 구형에 뭐 의견 개진에 불과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고 저는 사형을 기준으로 해서 고려를 할 수밖에는 없을 텐데 이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양형 기준으로 깎아줄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반성을 한다거나 수사 절차, 재판 절차에 협조를 한다거나 재판장이 깎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완전히 그동안 재판을 본인의 놀이터 삼아서 국민적 공분을 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사형이 선고돼야 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고요. 전 사형 선고가 전 되리라고 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미 대표님, 장윤미 대변인님. 사형이 선고까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데요. 이게 뭐 집행 여부를 떠나서 이게 무기징역이 되면 가석방이 된다라는 그 부담감도 좀 솔직히 상당히 있고 재판부가 그 부분을 신경 쓸 거고 그리고 모든 범죄에서는 어쨌든 참작할 수 있는 여지를 다 열어놓고 재판부가 보긴 합니다. 이 재판이 계엄 해제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유혈 사태가 없다는 것도 이제 결과론적이지만 재판부는 이걸 들여다보는데 거기에 피고인 윤석열의 의지가 반영된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어서 감경하기가 어렵고 또 우두머리와 관련해서 박옥수 특검보가 설명했듯이 무기징역은 최저형이에요. 최저형. 그러면 최저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물론 법정형은 사형 무기만 있지만
처단형 계산하고 선고를 하게 되면은 장량 감경을 통해서 유기징역형 선고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 가능성은 없고 저는 사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혹시 어제 들어가면서 야 사형 나올까 무기징역 나올까 막 이런 예상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내기도 하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형 구형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하셨고. 예. 김대우 기자님은 무기로 예상했나요? 저는 무기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다라는 거를 몇 차례 이제 제 나름대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하고 조바심을 내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특검이 준비한 내용은 이전까지 재판과 완전히 다른 그냥 종합 특별 세트. 지기현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이 판결문을 들여다봐도 야 이거는 여지 없네. 랄 정도의 강력함 그리고 재판부의 분위기는 이게 설 연휴 전에 내주면 설 선물로 좋잖아요. 딱 우리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설을 즐길 수 있게. 근데 지금 이번에 설 연휴 끝나고 19일로 잡은 분위기 자체가 여기 재판부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설 연휴 전에 내면 밥상에서 싸우니까 설 잘 보내시고 그다음에 내가 선고를 하겠다 일부러 약간 좀 조정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이미 재판부에서는 저는 분위기 자체가 결심이 났다고 봅니다. 아, 이제 우리는 다시 보지 맙시다잉 하면서 사형 선고 분위기까지 저는 이미 왔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그렇게 정리해 그리고 보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보태면은 이제 지기현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동안 지가 한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입장에서는 아예 뭐 그냥 미친 짓 하고 뭐 무죄를 때리든 공소기각 결정을 하면은 이제 그때는 뭐 이판사판인 거고 유죄로 간다라고 하면요. 이미 특검에서 사형으로 이 공간을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사형을 내렸을 때 지기현에게도 가장 유리하다라는 또 그런 기회주의적 판단을 지기현이 한다고 보고 저 옆에 앉아있는 배석 판사들 있잖아요. 저분들이 이제 연차는 낮은데 그래도 재판부로 자기 이름 쓰고 도장 찍어야 되거든요. 예. 지기현하고 같이 공범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판사들의 내재적인 지금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특검이 열어젖힌 그 사형의 문에 대해서 전 도장을 꼭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어제 이제 윤석열 구형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구형을 했죠. 보수형님 TV님 최후 진술을 최후 지인술 덩어리 구독 좋아요 좀 해주라 그러셨는데 예 오늘 2만 1,000명이 넘게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좋아요가 지금 8,000명이 안 되는군요. 이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 집중하시느라고 좋아요 누를 겨를이 없으셨죠? 지금 누르시면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내란 청산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혹시 잊어버리신 분은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도 혹시 안 하신 분은 눌러주시고요. 어제 모두 8명에 대해서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형 그리고 김용현은 무기징역 노상원이 30년 저는 노상원도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3야정군 사령부 헌병대장 했던 김용군은 10년, 조지호 경찰청장 20년, 김봉식 서울청장 15년, 국수본 수사기획관 했던 윤승영 10년,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12년 이렇게 구형을 내렸는데요. 자, 이 형량에 대해서는 신은규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노상원에 대한 구형량은 조금 노상원이 한 행동에 비해서 뭐 영연백이니 뭐 수거작전이 이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좀 낮게 좀 구형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뭐 김봉식, 조지호 이제 이런 등등등의 관여자들에 대해서는 주요 임무 수행자는 맞는데 지금 뭐 한덕수라든지 이상민과 비교했을 때는 뭐 비슷한 수준으로 구형이 됐기 때문에 전 어제 특검의 구형은 노상원에 대한 좀 아쉬움만 좀 일단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자들 반응은 어땠어요? 나머지 그 구형할 때. 뭐 이 구형을 할 때 사실 제가 중계 재판이어가지고 화면에 제대로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후 변론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예상하시는 것처럼 사실 대부분의 반성의 기준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이 정도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재판에서 나온 그 수많은 증인들 중에 분류가 좀 달라요. 자기가 형사재판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부권을 사용하는 증인들, like 한덕수나 이상민 같은 증인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이게 잘못됐음을 인정을 하고 국민들께
또는 많은 시민분들께 죄송하다라는 메시지를 준비해오는 증인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반성의 이야기를 국민들께 한 적이 없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죠. 이제 윤석열이 어제 내란과 관련해서는 사형 구형을 받았는데 아직도 재판이 많이 남아있죠. 뭐 명태균 관련도 있고 최혜병 관련도 있고 지금 한 7건이 더 남아있는데 이런 건 일정이 좀 다 나왔나요? 지금 일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오늘도 최혜병과 관련된 위조 재판인가 도피 재판 공판 준비 기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준비 기일은 안 나와도 되죠. 네, 준비 기일은 피고인이 안 나와도 됩니다. 앞으로 쭉 이런 재판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하지만 지금 막판에 와서 이렇게 막 시간 끌고 그러지만 맨 처음에는 안 나오고 버텼잖아요, 윤석열이가. 이제 뭐 내란에서 사형 딱 구형해버렸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알아서 해라 하고 버틸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란 재판에 아마 승부를 좀 걸고 네. 이렇게 했던 건데 뭐 이진관 재판장, 백대현 재판장이 양옆에서 지금 압박을 해오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은 지금 사형이 구형된 이 내란 재판까지 온 것인데 만약에 1심에서 사형 선고되면은 아마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심리적으로 멘탈 붕괴 상태가 오면서 아마 다른 재판들도 포기하게 되는 뭐 그런 효과도 저는 있을 수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윤석열의 심리 상태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 궁금한데 장윤미 변호사님은 대체로 이렇게 뭐 사형수까지 변호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형수는 아니고 너무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이거 국산 사건이었는데 진짜 끔찍해서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던 사건의 피고인이었는데 무기징역을 이제 선고받았는데 아마 그분은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이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좀 하기 어려운 정도의 어떤 상황으로 보였고 제가 법무부에 계셨고 검찰에 오래 계셨던 분에게 어제 말씀 들었을 때 왜냐면 아마 윤석열이라는 이 개인 캐릭터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저보다 훨씬 아실 만한 상황이시니까 굉장히 겁을 먹을 거다라고 잠도 못 잘 거다. 사형이 구형되면 아마 속된 말로 쫄 거라는 취지로 이제 구형이 있기 전에 말씀을 들어서 전 거기에 되게 크게 공감했습니다. 원래 허황된 자의식을 갖고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내면이 허약한데 윤석열이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인간형으로 보이고 거기에서 피식 웃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한 장막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떳떳하면 자기 잘못을 정확히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야 돼. 대통령직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도 못하거든요. 그냥 겁쟁이다, 쫄보다. 그러면 사형구형을 받았을 때 지금 밥이 목으로 넘어갈까요? 자기 피식 웃었던 것처럼 대인배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진짜 나 이거 집행되면 어떠나.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형사 체계는 사형 집행이 법으로 가능한 국가입니다. 걔는 밤 넘어갈 거예요. 수해 현장 가서도 보리밥만 쳐다보는 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면도 지금 내란 외환에 관해서는 못 해주도록 지금 입법 개선이 되잖아요. 예. 반대로 지금 사형은 집행이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역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란과 외환죄만 사형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국가 반역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형이 선고가 돼야 그 심리적인 형벌에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또 국민 여론과 또 그때 같은 상황을 우리가 3심까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필요하면 전 사형의 집행에 대한 부분도 저는 공론화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특정 범죄에 한해서만. 저는 정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형 사실상 이제 폐지 국가라고 하는데 사형을 왜 집행을 하면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도 많이 있고 논쟁이 있죠.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끊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있고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오심 그걸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죠. 그러나 정말 이자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모든 국민이 다 인정하고 뭐 끝까지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다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고 그런 자들은 나라에서 그런 자들 먹여 살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점에서 너 사형 당할 수 있어 까불지 마라는 차원에서 딱 정말 이자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형수 하나
본보기로 딱 집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법상으로도 국제법에 있는 나름의 뭐 협약이라든지 우리가 인권 선언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를 가진 거에 불과하고 현행법으로는 사형은 집행하는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뭐 사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직 폐지국도 아니고 법으로도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상황에서 특정 범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심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또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건 뭐 사형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법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는 형벌로서의 효과는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이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아까 부탁드린 대로 좋아요가 10,000명을 넘었었군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속 눌러주세요. 어제 참 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었어요. 윤석열이 내란죄로 사형을 구형받은 게 전두환이가 사형을 구형받은 지 딱 30년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두환 사형 구형 딱 되는 날 그렇게 길길이 날뛰던 전광훈이가 구속이 됐습니다. 전광훈 이자도 정상 아니죠. 그런데 윤석열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윤석열은 정말 정상이 아닌 거고 전광훈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정상이 아닌 짓을 하고 있는 아주 사악한 자인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돈으로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사입이 아닙니까? 어제 결국은 구속이 됐는데 그 지난번에 본인이 구속될 것을 알았겠죠. 그러면서 그래 나 깜빵에 집어넣어라. 깜빵 갔다 나오면 다 대통령 되더라. 나 대통령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요. 대통령 되는 거는 갔다 와서 보기로 하고 일단 슬기롭게 깜빵 생활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뭐라고 시부렸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깜빵 갔다 온 사람은요 다 대통령 돼버려. 내가 이번에 깜빵 4번째 갔다 오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 돌아올 테니까 깜빵 가면 좋다니까. 잠시 큰 자고. 우리나라가 너무 저 사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돼요.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서 거기서 예배 형식의 사실상의 이런 시위를 이어가는 거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도 80대 노인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날도 좋지 않은데 이게 자기 뭐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고 이러면서 계속 이런 작태를 국민들이 인내해야 됩니까? 더 나쁜 건 아마 지금 거의 끝났어요. 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가서 폭동을 부렸던 이 폭도들은 법의 단죄를 받았는데 증거가 차곡차곡 쌓였을 겁니다. 너 그날 그 새벽에 서부지방법원을 왜 갔니? 아마 세 글자가 나왔을 거예요. 전광훈이라고. 왜냐하면 집회에서 종용하거든요. 서부지방법원에 가는 거는 국민 저하권의 행사니까 법의 단죄를 받지 않는다고 거짓 선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갔더니 우리 팀이 아니라고 또 내뺍니다. 그러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주소까지 띄워서 올리고 공유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영장 발부를 하지 않는 게 사법부 일리가 없는 거죠. 배동호님 고스톱 치다가 쌍피 획득한 기분이었어요. 전반스까지 구속되니까. 예. 참 정광훈 재판은 그 전에 4번 구속됐는데 그때는 취재하기 전이죠. 정광훈 재판도 들어가 보셨나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네. 정광훈 재판은. 이제 또 정광훈 재판 또 들어가 보셔야 되겠네. 그 한 번 정도만 이제 가볼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오세훈 시장 재판도 있고 추경호 재판, 윤건희 재판, 이준수 세강자 재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게 산더미예요. 또 들어가면 재밌는 이름들 속속 나오는데 그런 것들 이제 중점을 아마 갈 것 같고요.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은 거는 사실 김용현 변호인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로펌 이름이 자유서울 로펌. 이하상 권우현 자유서울이고 이제 정광훈 목사하면 뭐 자유마을, 자유대학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판에 방청오는 지지자들과 변호사들이 정광훈 재판이 시작되면은 둘 중에 어디에 있을까? 그런 점들은 제가 한번 보려고 싶어서 한 번 정도는 가보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그럴 때 한번 소식 한번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럴 때마다 좀 하나씩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나와서 현장 상황을 막 설명을 해주니까 아주 좋네요. 그렇죠, 신인규 대표님? 그렇죠.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이 재판 들어가서 취재하고 하시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응원을 우리 두 분 기자님들께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윤석열 이제 그 쇼는 끝났고 이제 사형인데요. 우리가 너무 힘차게 달려왔는데 조금 즐거운 소식 한번 갑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갔잖아요. 저는 다카이치 총리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도 좀 가끔씩 웃기는 합디다만 이재명 대통령 보면 그렇게 활짝 웃어요. 보기 좋잖아요. 원래 뭐 웃는 얼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보면 더 막 활짝 웃고 그래서 참 보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간 데가 이제 고향 아닙니까? 나라현은 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고 거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10선이나 했어요. 이 10선 하면 이건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내공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물론 저 미소 뒤에 엄청난 것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래도 당장 웃고 그렇게 반갑게 해주는데 왜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뭐 프로그램도 잘 짰어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왔는데 일단 호텔에 가서 이제 짐을 풀 거 아닙니까? 근데 호텔에서 영접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딱 다카이치 총리가 와가지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90도 인사를 하면서 야, 저렇게 사람을 참 반갑게 맞아주면 잘 풀리겠구나 그랬는데 일단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온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 총리님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겁니다. 지난번 에이펙 때 왔는데 그때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빈이 아니라서 김혜경 여사를 보지는 않았던가 보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정말 일본인들이 뭐 이제 내 외모가 약간 다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도 약간 팔짝팔짝 뛰어서 좀 그 부분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원래는 이게 예정돼 있던 또 이 일정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숙소까지 친히 일단 나와서 또 이제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이 대단히 일본한테도 주요한 이제 파트너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거나 악화되게 된다면 이거는 완전히 고립을 자초하는 거라서 더 이 일본으로서도 전략적인 측면에서라도 한국이 매우 중요하다. 그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실리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더군다나 또 깜짝 이벤트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함께 드럼을 연주를 했어요. 야, 참. 알고 봤더니 다카이치 총리는 드럼을 꽤 잘 친대요. 저도 보니까 제법 치더군요. 저만큼 칩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도 드럼을 안 쳐봤는데 드럼을 꼭 한번 쳐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로망을 이뤘다라고 하던데 그 두 정상이 드럼으로 캐대헌의 주제가를 연주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같이 드럼 치는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까? Switch me, breathe.
저도 썼습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大事にします。 아, 정말 정직하겠습니다. 카메라 쪽 보시죠. 예, 이재명 대통령은 드럼을 처음 쳐봤는데 저 연주하기 전에 다카이치 총리가 약간 짧게 교습을 해줬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기 하는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리듬감이 있는데요. 아니 근데 저도 이게 참 좋은 방식의 외교인 게 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테니스를 보통 우리 예. 그 클럽에서 치잖아요, 학교에서. 그럼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같이 이제 어울리는 친구들 저도 레슨을 좀 이렇게 같이 해주면서 엄청 가까워졌던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 드럼을 다카이치 총리가 좀 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이렇게 또 개인 레슨도 해주고 또 둘이 합주도 하고 또 노래는 또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두 분이 인간적으로도 더 가까워지는 이런 장면이 참 뿌듯하고 일본과도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현안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에 다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정말 이 트럼프가 이 국제 질서의 규범적 질서를 깨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일본과 또 힘을 모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이 외교가 더 잘 될 걸로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 되죠. 저는 딱 3분 정도 짧게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저 어제 재판정이 하루 종일 있어서 저걸 너무 보고 싶었는데 못 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일본은 당분간 같이 가긴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바로 섭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12월에 중러 전투기 핵전투기가 도쿄까지 배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미군이랑 일본이 B-21 스텔기를 떼어서 합동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거 봐라. 내가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데 대만 문제에서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도발을 한다. 미군 형들아 도와줘라고 찰불을 쳤는데 지금 3번 이상 미군에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카이치 사나이가 면이 안 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지율은 70%가 넘어가요. 예. 그 원리가 시진핑이 화를 낸다. 잘하고 있다고 귀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저 순방을 마치고 나서 일본은 지금 중의원 해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465석 중에서 겨우 과반이 딱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나는 자민당의 총재가 되었지만 총리가 되지 못한 불쌍한 여자 다카이치입니다라는 말을 했던 건데 그럼 지금 지지율이 좋을 때 의원을 한번 해산을 쭉 해서 다시 구성하자. 그럼 다시 구성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번 연도에 일본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안보 문서를 개정하자는 건데 2026년도에 비핵화 원칙을 깨자는 거예요. 부재주, 부보유, 부번입. 핵을 만들지 말자, 가지지 말자, 들여오지 말자를 깨고 우리 무장하겠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중의원 해산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오늘날의 포인트가 이재명 대통령을 마주칠 때 제발 강하게 나가지 말아라 다카이치. 지금 중국 대하듯이 한국을 대하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라고 오히려 일본 언론들이 다카이치 사나이를 말리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카이치 사나이는 근데 이제 자신이 새로 중의원 해산에 대한 투표를 선거를 치르면 한국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반대로.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처음에 마주할 때 어떤 모습일 건가. 거기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환하게 이제 마주하잖아요. 이거는 일본에서 우려하는 야 제발 중국 때문에 힘들다 한국까지 적으로 두지 말아라. 하는 부분에서 반은 먹고 들어갔는데 저 드럼 치는 모습을 보면서 다카이치가 그러면 이재명 한국 정부에 밀리지 않는다는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려고 연출하려고 할까?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드럼을 가지고 사실 양국의 정상 외교를 데려와서 드럼을 쳐본 적 없는 사람한테 합주를 하자는 게 사실 대단히 무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드럼 실력을 통해서 내가 무례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이 정도 내가 한국보다 잘해요를 보여주고 싶은 걸 좀 표시하려고 했다고 봐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리듬감이 좋아요. 이게 K-팝 문화의 힘이거든요. 굉장히 관심 많으세요. 공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반반의 전략을 가져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리듬감이 좋아가지고 묻혔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양다리 전략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저는 좀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네요. 김대호 기자님이 그쪽에 전공이세요? 예, 이제 국제 쪽도 전공하고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는 분들이 하나야님 2분 뉴스는 국제정치도 맛집이죠. 짱가장님 국제정치 최고 해설 2분 뉴스 김대호 PD 최고 그러셨는데 그러시구나. 언제 한번 그거 관련해서 한번 또 이야기만 해봅시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인데 흔쾌히 응해주면서 오히려 잘 치는 모습들이 더 큰 그릇임을 좀 보여주는 그런 성과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님 만나볼 텐데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정치 1번지에 나오시는 패널들한테 특별히 새해에 힘내시라고 선물을 하나씩 드리고 있어요. 앞에 이 100년 진고 있잖아요. 우리 두 분 오늘 나오셨는데 정말 복이 있으시네.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정주 기자는 따로 한번 챙겨줘야 되겠는데. 이게요. 일반 홍삼 제품보다 홍삼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스 한 숟갈 떠서 드셔보세요. 네. 그 일주일 뒤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거 맛있게 드시고 일주일 뒤에 효과를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제가 목요일부터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로 드리는데 단 조건이 일주일간 꾸준히 드시고 일주일 뒤에 효과가 어떤지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요. 이거 그냥 한 숟갈씩 떠서 드셔도 되고, 우리 저 강주 네. PD 한번 드셔봐요. 어떤가? 네, 이건 진짜 내 건강 비결 최애 홍삼 제품이에요. 근데 꾸덕꾸덕하니 딱 네. 건강에 딱 좋은 그런 느낌이 오죠. 그리고 네. 맛도 먹을만해요. 물 없이도. 네. 그리고 이제 저 맛있습니다. 차도 한 잔씩 제가 타왔는데 아 이거를 물에 넣어주신 건데 따뜻한 되게 맛이 일단 맛이 있어요. 거기에 꿀을 좀 탔지. 네. 그럼 꿀을 집에서 타서 먹으면 네, 진짜 꿀을 타서 마시면 더 마시기 좋죠. 아니 향도 너무 좋고 네.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 예,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선물이 또 그 옆에 있어요. 육포. 저 육포 좋아하세요? 네, 맛있어 보여요. 진짜. 하나 지금 까서 드세요. 아니 드셔봐. 하나 먹으면 저기 반은 못 먹어.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육포 중에 최고예요. 오늘까지만 소개하려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지금 육포 인기가 엄청나요. 드셔보신 분들이 맛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미리 쟁여두려고. 엄청나는데요. 그렇죠. 무슨 육포예요? 육포가 지금 3가지 맛이 있거든요. 저는 소문난 맛집 육포. 그냥 그건 이제 오리지널 육포고 맛있어요. 또 매운맛도 있어요. 네, 제가 매운맛인데 매운맛도 그렇게 맵지는 않아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한 번씩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요. 지금 매운맛 드셔봤어요? 네, 지금 매운맛 어때요? 먹고 있는데 딱 좋습니다. 네. 간식으로 딱 좋고 이 100년 진고도 제가 지금 어제 너무 야외에 오래 있다 보니까 몸에 한기가 서려 있는데 활력이 충전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네. 지금 봐봐 넥타이 돌아가진 거 보이시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네. 아이고 그리고 요 귤도 하나씩 드려야 되는데 오늘 너무 바빠갖고 지금 이 귤은 또 타이백 귤이라고 감귤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목요일부터 오신 분들은 다 설명드렸는데 밑에 하얀 천 같은 걸 깔아가지고 빛이 반사돼서 밑에서도 빛이 흡수가 되게 그러면 당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이거 요즘에 지금 정어리몰에서 소개를 했는데 아주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근데 육포가 왜 그렇게 부드러운가 제가 그 되게 육포가 너무 딱딱해서 그러잖아요. 너무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왜 부드럽냐고 확인해 봤더니 이게 보통 육포를 만들 때 민찌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의 민치예요. 고기를 잘게 다진다 하는 거기에서 나온 말이래요. 근데 일반 육포는 이 민치 작업만 거치고 바로 말리는데 지금 드신 육포는 사일런스 커터라는 칼날로 한 번 더 고기를 갈아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게 다지는 공정을 한 번 더 거치니까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다고 그래요. 정말 맛있는 거 이렇게 좋은 가격에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이 맛있게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복 있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예. 예. 자, 오늘 이렇게 또 밤새우고 와서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장유미 대변인님, 신인규 대표님, 그리고 강지호 PD님, 김대호 기자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